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박인로 선생의 선상탄입니다. 1605년의 선조 시절이지요. 통주사로 부산에서 근무하던 박인로 선생이 전쟁의 슬픔과 평화를 바라는 심정을 노래한 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선상, 배 위에서 탄식한다 라고 되어 있죠. 보통 선상탄은 5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통주사로 부임하게 된 내력과 각오를 밝히고요. 두 번째, 전쟁의 원인을 헌원씨와 진시황 그리고 서불에게 돌리고요. 세 번째, 배가 원래는 풍류에 쓰이는 건데 지금은 전쟁 때문에 전함으로서만 쓰이고 있는 현실을 슬퍼하고요. 네 번째, 그런 상황 안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우국 충정을 바칠 걸 노래하고요. 마지막으로 외적들에게 항복할 것을 재촉하면서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마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간단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생소한 한자 표현이라든가 고사가 많이 나오는 작품이라서 어려운 작품으로 꼽히는 고전시가 중에 하나예요. 본격적으로 볼게요. 늙고 병든 몸을, 여기서 늙고 병든 몸은 박인로 선생 자신을 가리킵니다. 주사로 보내실 때 통주사로 보내셨대요. 수군을 총괄하는 관리입니다. 을사삼하의 을사년이라고 하죠. 을사년은 선조 38년, 이 시가 쓰였을 때 당시를 가리켜요. 삼하라고 하면 여름이니까요. 계절적인 배경이네요. 진동영에 내려오니 진동영은 부산진을 가리킵니다. 관방중지, 변방의 중요한 요새지에서 병이 깊다 앉아실랴. 병이 깊다고 앉아만 있겠는가? 당연한 걸 질문하는 형식, 수사의문문 혹은 서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서리법을 통해서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죠. 일장건 비기차고 긴 칼을 비스듬히 차고 병선에 굿에 올라서서 여기 진목한데요. 기운을 떨치고 눈을 부릅 떠서 대마도를 굽어보니, 우리 어떨 때 눈 부릅 뜨죠? 그쵸? 싸우기 전에 기싸움 할 때 하잖아요. 여기서 일본을 향한 우리 박인로 선생의 적대감을 볼 수 있겠죠. 바람조친 황후는, 바람을 따르는 누런 구름은 원근 멀고 가깝게 쌓여 있고, 누런 구름이라니 좋은 것일 리가 없어요.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걸 황운이라고 빗대어서 표현한 거죠. 아득한 창파, 푸른 물결은 긴 하늘과 한빛일수의 긴 하늘과 같은 빛이로구나. 이제 머리에 그려지죠? 시적 화자, 시인의 상황이요. 박인로 선생이 칼을 차고 배에 올라서서 전쟁 후의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대마도, 일본을 향해 울분에 차서 이를 갈며 전쟁의 기운이 아직 감도는 걸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 바로 볼게요. 선상에 배회하며 배 위에 서성이며 고금을, 옛날과 오늘날을 생각하고 어리미친 회포에, 어리석고 미친 마음에 헌원씨를 원망하노라. 헌원씨는 중국 고대 전설 속의 천자인데요. 배와 수레를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분인데 지금은 박인로 선생의 원망 대상 1호예요. 왜 헌원씨를 원망할까요? 생각해보세요. 배만 없었으면 저 멀리 섬에 사는 일본군들이 어디 감히 우리나라 조선을 쳐들어오려고 했겠냐고요. 그쵸? 그 마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대양이 망망하여 큰 바다가 아득하고 넓어서 천지에 둘려있으니, 우리나라가 이런 지형이잖아요. 바다에 둘러싸인. 진실로 배 아니면 풍파 만리밖에, 거센 물결이 굽이치는 만리밖에서 어느 사이 엿벌롱고 어느 오랑캐들이 엿볼 것인가. 여기서 사이는 사방의 오랑캐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 하려 하야, 뭐 하려고. 헌원씨는 배묻기를 비롯한 거, 배 만들기를 시작했니? 헌원씨야. 만세천추에 천만년 후세에 가없은 큰 패대와 끝없는 패단이 되도록, 여기서 패단이 뭐인 거죠? 네, 배를 타고 우리나라를 침략해 온 거예요. 보천지하에 넓은 하늘 아래에 있는 만민원 기룬하다. 많은 백성들이 원망을 품었다. 그래요. 너무 속상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만 이런 생각 들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 아닌가요? 배가 잘못이에요? 아니죠. 쳐들어오기로 마음먹은 일본군이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박인로 선생님 화가 아직 안 풀리셨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돌립니다. 어즈버, 깨달으니 진시황 탓이로다. 응?
배 비록 있다 하나 왜 아니 삼기던들. 배가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외족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일본 대마도로 빈배 절로 나올런가. 일본 대마도에서 빈배가 저절로 나오겠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진시황이요, 인간의 한계에 도전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 정도로 업적을 이룩했으면 이제 아름다운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영생을 꿈꾸면서 영원히 사는 불로초를 구하러 동해로 직접 갔겠어요. 황제인데 서불이라는 사람을 보냈죠. 그 많은 사람을 서불과 함께 보내고요. 몇천 명이었대요. 그리고는 동쪽 바다에서 땅을 발견하고 서불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왜 안 돌아왔겠어요? 서불이 거기서 왕 노릇해도 되고요. 그리고 불로초를 못 구해오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동쪽에 있는 섬이라. 즉 이때 생각에 따르면 일본 땅, 일본인의 시초가 서불인 거겠죠. 그러니 원망하는 거죠. 네 말을 믿었던 거, 누구의 말을 고지 듣고 동남동녀를 그대도록 들여다가 어린 남자와 여자를 그토록 데려다가 해중 바다가 온 모든 섬에 난당적을 감당하기 어려운 도적, 외적이죠. 난당적을 기쳐두고 남겨두고 통분한 수욕이, 통분한 수치와 모욕이 화하, 이 화하는 중국의 별칭이에요. 화하에 미친다. 중국에까지 다 미친다. 명나라도 우리나라한테 임진왜란때 군사를 보내주고 또 도와주다가 군사력을 잃었잖아요. 장생불사약을 얼마나 얻어내요. 오래 사는 불사약을 얼마나 얻어내서 만리장성 높이 쌓고 몇만 년을 살았던가. 몇만 년 살았니? 아니죠. 못 살았죠. 남대로 죽어가니 남처럼 죽어갔으니 유익한 줄 모르겠도다. 아직 원망 안 끝났어요. 세 번째 원망의 대상, 그 이름은 위에 등장한 서불입니다. 어즈버, 생각하니 서불 등이 이심하다. 서불이 너무 심해. 그 무리가 인신이 되어서 신하의 몸으로 망명도 하는 것인가? 망명도주도 하는 거야? 왜 내 맘대로 도망을 가? 그러고도 네가 참된 신하냐? 이거죠. 신선을 못 보거든, 신선을 만나지 못했거든, 수이나 돌아오면, 쉽게 돌아왔으면, 그러니까 불로초를 못 구했으면 그냥 진시황한테 가서 이 얘기나 하지, 그냥 돌아오기나 하지. 그랬으면 통주사, 나의 이 실험은 전혀 없게 삼길렀다. 나의 이 근심은 전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부분, 전쟁의 원인을 헌원씨, 진시황, 서불에서 찾은 부분이었어요. 세 번째 부분 시작합니다. 배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배라는 건 원래는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 쓰이는 건데 지금은 전쟁 때문에 전함으로만 쓰이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해요. 두어라 기왕불구라 일러 무엇 하로소니.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 말해 못하겠니. 속절없는 아무 소용없는 시비를 옳고 그름 가리는 것은 후리쳐 팽개쳐 던져버리자. 잠사 깊이 생각하여 가고 깨달으니 내 뜻도 고집구나. 내 뜻도 고집스럽다. 황제의 작주거는 웬 줄도 모르도다. 황제가 처음으로 배와 수레를 만든 건 웬 줄, 왜다, 그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릇된 줄도 모르겠도다. 여기에서 황제 있죠? 이 황제의 황자는 우리가 원래 한 제국의 수장을 칭할 때 쓰는 이 진시황제 할 때 쓰는 그런 황제의 황자와는 전혀 다른 한자예요. 여기서는 누를 황의 황자예요. 누렇다 황자를 쓰는 황제는 헌원씨의 정식 황제 이름이고요. 그러니 여기서 황제는 헌원씨를 가리키는 거예요. 황제의 작주거는 그런 줄도 모르겠도다. 장한, 강등의 추풍을 만나신들. 장한이 강등으로 돌아가서 추풍, 가을바람을 만났다고 한들 장한이라는 사람이 가을바람에 고향이 그리워서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갔거든요. 그런 돌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르는 고사예요. 자, 편줄곧 아니타면, 배를 타지 않으면 천청해왈하다.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다고 해도 어느 흥이 절로 나면 무슨 흥이 나겠으며. 그쵸? 고향에 돌아가도 벼슬을 그만둬도 놀거리가 없으면 그만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최고의 놀이가 또 뱃놀이 아니겠습니까? 삼공도 아니 바꿀. 삼공,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가리키죠. 제1강산에
즉 좋은 벼슬과도 아니 바꿀 만큼 경치가 좋은 곳에서 부평주 같은 어부 생활을 이렵주 작은 배가 아니면 어디에 붙여 다니겠는가 다닐런고. 즉 고기를 낚는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일 보건대, 이런 일, 즉 배를 타고 즐기는 일을 보면 배 삼긴 제도야, 배를 만든 그 제도야 지묘, 매우 묘한 듯 하다마는 어찌하여 우리 무리는 나는 듯한 판옥선을 주야 밤낮으로 비스듬히 타고, 판옥선은 조선시대의 전투선이죠. 왜 우리는 풍류배가 아니라 전선을 탔는가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인품 영월어디 바람과 달을 보며 시를 읊지만 흥이 전혀 없는 게요. 왜 흥이 전혀 없는 것인가? 흥이 없죠. 아까 처음에 봤죠? 눈은 부릅 뜨고 대마도를 굽어봤잖아요. 아직 전쟁의 기운이 가시지 않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 시가 1605년에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임진왜란이 끝난 건 적어도 1598년이니 10년도 채 안 된 거예요. 전쟁이 끝난 지가. 석일 주중에는, 옛날의 배안에는 술상, 배반을 술상이라고 하거든요. 배반이 낭자터니 술상이 어지럽더니 금일 주중에는, 오늘날의 배안에는 대검, 큰 칼과 장창, 긴 창뿐이로구나. 대조를 이루면서 석일, 옛날과 금일, 오늘날을 비교하고 있네요. 한 가지 배엄만은, 똑같은 배이건만은 가진 바가 다르니 옛날 배는 술 마시는 흥이 있었고요. 오늘날 배는 전쟁의 긴장감이 있으니까요. 기간 우락이 서로 갖지 못하도다. 그 사이에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갖지 못하도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네 번째.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우국 충정을 바칠 것을 노래하는 부분이에요. 시시로 때때로 머리를 들어서 북진을 바라보며, 여기서 북진은 북극성을 가리키는데요. 고전시가에서 북극성은 곧 임금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임금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상시노루를, 시국을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 여기서 늙은이는 자기 자신이죠. 이때가 45쯤 되었을 나이예요. 그 눈물을 천일방에 디인하다, 하늘 한 모퉁이에 떨어뜨린다. 화자의 우국 충정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죠. 오동방 문물이, 우리나라 문물이, 여기서 오는 나오자예요. 우리나라 문물이 한당송,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뒤떨어지랴마는 우리나라 문물에 대한 자부심도 강합니다. 국운이 불행하여 나라의 운수가 불행해서 해추 흉모에, 외적의 흉악한 꾀에 만고수를 안고 있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고서 100분의 1가지도 100분의 1도 못 씻어버렸거든. 이 몸이 무상한들, 이 무상하다는 여기서 좀 형편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몸이 형편없는 신자가 되어 있다가 궁달이 길이 달라. 궁달, 즉 신하와 임금의 신분, 곤궁과 영달이 달라서 못 메었고 늙으신들, 못 모시고 늙었다고 한들 우국 단심이야 어느 각에 잊을런고.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이야 어느 시각인들 잊었을 것인가. 잊지 않겠다. 서리법이죠.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어요. 멋있다. 강계 개운 장기는, 강계를 이기지 못하는 씩씩한 기운은 노당익장하다마는, 노익장 이런 말 들어보셨죠? 늙을수록 더욱 굳세어지지만 교고마한 이 작은 보잘것없는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병에 걸렸으니 설분실원, 분함을 싣고 원한을 풀어버리기가 어려울 듯 하지만은, 그러나 사제갈도 생중달을 멀리 쫓고, 이게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의를 멀리 쫓았다는 뜻인데요. 이건 삼국지를 좀 아셔야 돼요. 제갈량편에 나와 있는 고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마의가 후퇴한 뒤에 제갈공명이 죽었다는 걸 늦게 알고 나는 산 자를 헤아릴 수는 있지만 죽은 자를 헤아려 대적할 수는 없다고 말했대요. 발 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거든. 이 손빈 고사 같은 경우는요, 위나라에서 먼저 일을 하고 있던 방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손빈의 친구였거든요. 동기였어요. 이 손빈을 청해서 데려와 놓고는 그의 재주를 시기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첩자로 몰아서 앉은뱅이 형이라고 무릎 쓸개까지 뜯기는 그런 다리 잘리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벌을 당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손빈은 계속 미친 척 하다가 제나라로 건너가서 통쾌하게 방연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제갈과 손빈은 둘 다 불리한 상황에 처한 걸 말해요. 자, 하물며 이 몸은 수족이
가자 있고 다 온전하고 명맥이 이어지니 목숨이 살아있으니 서절구투 쥐나 개와 같은 아이고 적개심 좀 보세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쥐나 개와 같은 외적을 적으나 저 훌소냐 조금이나마 두려워하겠는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서리법이죠. 비선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나는 듯이 빠른 배에 달려들어서 선봉을 휘몰아치면 구시월 상풍에 구시월에 부른 서릿바람에 떨어지는 낙엽같이 해치리라. 낙엽처럼 외적을 해쳐버릴 것이다. 쥐, 개, 낙엽 아주 여러 가지의 외적을 비유했죠. 얼마나 싫었으면. 칠종 칠금을 우린들 못할 것인가? 칠종 칠금을 우리라도 못할 것인가? 7번 잡았다가 7번 풀어줘서 상대가 스스로 숙여 들어오게 만드는 전략인데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7번 싸울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난 포기한다.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숙여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칠종 칠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드디어 마지막 부분. 왜구들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해서 우리나라 다시는 넘보지 마! 이렇게 재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를 바라는 마음도 노래를 하고 있고요. 자, 준비도이들아 꼬물거리는 도이 섬나라 오랑캐들아 수이 빨리 걸항하야사라 항복해라 항자야 불살이니 항복한 자는 죽이지 않으니 너를 구태 선멸하랴 너희들을 구태여 모두 죽이겠느냐. 오왕성덕이 우리 왕은 성스러운 덕이 있어 욕병생 여기서 욕자는 하고자 할 욕이에요. 너희와 더불어서 병생 살아가고자 하시느니라. 태평천하에 요순군민 되하이셔 요순시대와 같은 화평한 백성이 되어서 일월광화 해와 달의 빛 즉 임금의 덕이 조부조하였거든 매일 아침마다 밝게 비치시니 전선 타던 우리 몸도 전쟁하는 배를 타던 우리들도 어주에 창만하고 고기잡이 배에서 저녁 무렵 늦게까지 노래를 하고 추월 춘풍에 높이 베고 누워있어 가을달 봄바람에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서 성군 아래에서 해불양파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태평성대를 다시 보려 하노라. 박인로 선생의 선상탄 참 길었죠. 박인로 선생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대꾸법이라든지 서리법이라든지 고사를 인용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리를 꼭 해두셔야 돼요. 박인로 선생의 선상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